1장. 저는 올해 26이에요. 서울 강서구에서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제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 드라마 같아서예요. 아니, 드라마보다 더 황당했어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제가 겪은 일이 진짜인지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아버지는 5년 전에 대기업 이사였어요. 당시 나이가 56이었어요. 연봉도 높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위치였어요.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삶이었죠.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몇 년 동안 혼자 사시다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새어머니를 만났어요. 재혼이었어요. 새어머니는 아버지보다 5살 어렸고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어요. 결혼식은 소규모로 조용히 치렀어요. 그때부터 5년 동안 우리 집은 정말 좋았어요. 아버지는 이사 직책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일했어요. 새어머니는 아침마다 백화점에 가거나 친구들과 브런치를 먹으러 다녔어요. 명품 가방은 계절마다 새로 들어왔고 현관 신발장은 구두로 가득 찼어요. 카드 명세서가 얼마가 나오든 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와 남동생도 그때는 괜찮았어요. 아버지가 행복해 보였거든요. 새어머니가 아버지를 웃게 만들었고 집안 분위기도 밝았어요. 저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남동생은 군대에 다녀온 직후였어요. 우리는 각자 앞날을 고민하면서도 아버지가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다 작년에 아버지가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61살이었어요. 퇴직금이 꽤 나왔고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도 넉넉했어요. 아버지는 이제 좀 쉬면서 살겠다고 했어요. 우리 남매한테 부담 주지 않고 편하게 늙을 수 있을 거라고. 퇴직 후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돈을 조금 더 불려보겠다고. 은행 이자만으로는 아쉽다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겠다고. 저는 조금 걱정됐어요. 그런데 새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요즘 다들 주식한다고 괜찮다고. 처음엔 수익이 났어요. 아버지는 신이 나서 수익률을 보여줬어요. 새어머니는 아버지를 칭찬했어요. 역시 대기업 이사 출신은 다르다고. 저도 안심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이 집이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돈이 있으면 모든 게 좋아 보여요. 집안은 따뜻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약한 토대 위에 서 있었는지를. 2장. 주식 투자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아버지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표정만 굳어 있었어요. 그러다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식사 시간에도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주식 앱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어요. 새어머니는 눈치를 챘어요.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요즘 왜 그러냐고. 아버지는 괜찮다고만 했어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곧 회복될 거라고. 새어머니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어 했어요. 여전히 백화점에 다녔고 여전히 명품을 샀어요. 저는 그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달랐거든요. 평생 자신감 넘치던 분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어요. 밤마다 거실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봤어요.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웅크리고 계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집안 식구들을 모았어요.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서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갔다고 했어요. 주식시장이 폭락했고 회복될 거라 믿고 물타기를 했는데 더 떨어졌다고. 손실을 만회하려고 대출까지 받았다고. 그것도 다 잃었다고. 새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와 남동생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어요. 40평대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혔다고. 이자를 못 갚으면 집도 넘어간다고. 그날 밤 집안은 지옥이었어요. 새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왜 혼자 결정했냐고, 왜 말도 없이 대출을 받았냐고.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제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새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욕설이 섞여 나왔어요. 아버지를 무능력하다고, 한심하다고, 평생 속았다고 했어요. 남동생이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도 싸움은 계속됐어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새어머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 아버지 욕을 늘어놓았어요. 아버지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부터 또 싸움이 터졌어요. 새어머니가 이혼하겠다고 소리쳤어요. 이런 인생 못 살겠다고. 아버지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새어머니는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옷과 신발과 가방을 싹 다 챙겼어요. 현관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경멸만 가득했어요. 문이 닫혔어요. 새어머니가 떠났어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밥도 제대로 안 드셨어요. 저와 남동생이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어요. 집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어요. 3장. 새어머니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셨어요. 아침부터 소주를 드셨어요. 점심때도 저녁때도 술병을 옆에 두고 계셨어요. 말을 거의 안 하셨어요. 가끔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집은 점점 엉망이 되어 갔어요. 설거지가 쌓였고 쓰레기가 쌓였어요. 아버지 방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저와 남동생이 청소를 해도 하루 이틀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때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면접을 보러 다녔고 서류를 넣었어요. 남동생도 알바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했어요. 우리는 서로 눈치를 봤어요. 누가 먼저 아버지 이야기를 꺼낼까? 하지만 둘 다 말을 못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술에 빠져 계셨어요. 밤마다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가끔은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2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회사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5번째 탈락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거실에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술을 드시고 계셨어요. 저는 그냥 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물었어요. 오늘 면접 어땠냐고. 저는 멈춰섰어요. 몇 달 만에 아버지가 저한테 먼저 말을 건 거였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떨어졌다고.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술잔만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3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동생이 드디어 회사에 합격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정규직이었어요. 남동생이 기뻐하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아버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남동생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축하한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와 남동생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취업 준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술을 드시지 않은 상태였어요. 며칠 만에 처음이었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한참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이셨어요. 무릎을 꿇으셨어요. 저와 남동생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빠가 부끄럽다고. 너희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아빠는 술만 마시고 있었다고.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남동생도 울었어요. 우리는 아버지를 일으켰어요. 아버지도 울고 계셨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집안의 술을 전부 버렸어요. 소주병을, 맥주캔을, 양주병을 전부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요. 저와 남동생이 도왔어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집안을 청소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셨어요. 면도를 하시고 깨끗한 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나가셨어요. 저녁 무렵에 돌아오셨는데 아파트 경비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놀랐어요. 대기업 이사 출신이 경비 일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웃고 계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어요. 일주일 뒤 아버지는 택배 일도 시작하셨어요. 낮에는 경비 일을 하시고 저녁에는 택배를 배달하셨어요. 힘드셨을 텐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웃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조금씩 웃었어요. 4장. 1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도 드디어 회사에 취직했어요. 작은 IT 회사였지만 급여도 괜찮았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남동생도 인턴이지만 원하던 대기업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2가지 일을 하고 계셨어요. 낮에는 아파트 경비, 저녁에는 택배 배달. 힘드셨을 텐데 표정은 밝았어요. 우리 셋이 저녁에 모여 밥을 먹을 때면 아버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생활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어요. 빚을 갚기 시작했어요. 저와 남동생도 월급의 일부를 보탰어요. 아버지는 처음엔 받지 않으려고 하셨지만 우리가 우겨서 받으셨어요. 집은 여전히 담보대출이 남아 있었지만 이자는 꼬박꼬박 갚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와 남동생은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편의점에 다녀오신다고 나가셨어요.
30분쯤 지나서 돌아오셨는데 손에 복권을 들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가끔 복권을 사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는 그냥 아버지의 작은 낙이라고 생각했어요. 엊그제 돌아가신 할머니 꿈을 꾸셨다며 좋은 얼굴이셔서 한번 사보셨다고 너털웃음을 지으셨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TV를 켰어요. 로또 추첨 방송이 나오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남동생은 자기 방에 있었어요. 갑자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신음소리. 저는 황급히 거실로 뛰어갔어요. 아버지가 소파에 주저앉아 계셨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어디 아프시냐고. 아버지는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냥 손가락으로 TV를 가리키셨어요. 남동생도 소리를 듣고 나왔어요. TV 화면에는 로또 당첨 번호가 떠 있었어요. 아버지 손에 들린 복권을 봤어요. 숫자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첫 번째 숫자가 맞았어요. 두 번째도 맞았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전부 맞았어요. 저와 남동생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남동생이 복권을 다시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어요. 1등이었어요.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30억이라고. 세금 떼고 받으면 21억 정도 된다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한참 동안 우리 셋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현실감이 없었어요. 1년 전에는 빚에 쪼들렸는데 갑자기 20억이 넘는 돈이 생긴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먼저 정신을 차렸어요. 우리를 앉히고 말했어요. 이건 우리 셋만 알자고. 절대 밖에 말하지 말자고. 저와 남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조용히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치킨을 시켰고 아버지는 술 대신 콜라를 드셨어요. 우리는 웃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야기했어요. 이사도 가고 이것저것 앞으로의 계획들을 이야기하다. 남동생이 그럼 아버지 택배 일하시는 거 그만하시라고 했어요. 힘들다고. 그래도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한동안은 하시던 일 꾸준히 하시겠다고. 너네들도 지금 하는 일 큰 변화 주지 말고 착실히 배우고 자기 자리 잡으라고 조언하셨어요. 이제 더는 돈 때문에 흔들리고 나약하신 아버지가 아니셨어요. 저는 너무 그 점이 감사했어요. 남동생과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가 났어요. 밤 10시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아버지가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화면에 비친 얼굴을 보는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현관문 쪽으로 가문을 열었어요. 현관 앞에는 새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오장.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새어머니가 왜 여기 있는 거죠? 1년 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남동생도 저와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어요. 새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예전처럼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어요. 옷차림도 여전히 화려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어요. 새어머니는 우리를 보며 웃었어요. 어색한 미소였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오랜만이라고. 잘 지냈냐고.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와 남동생은 거실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새어머니는 소파에 앉았어요. 아버지는 서 있었어요. 분위기가 너무 냉랭했어요. 새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동안 많이 생각했다고. 자기 생각이 짧았다고. 그때는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정신이 없었다고. 하지만 떠나서 살아보니까 후회가 됐다고. 다시 가족으로 살고 싶다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진심처럼 들렸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새어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힘들게 사는 것도 함께하고 싶다고. 이번엔 정말 달라지겠다고. 그날 이후로 새어머니는 자주 집에 왔어요. 이틀에 한 번씩 왔어요. 올 때마다 반찬을 가져왔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왔어요. 청소도 했어요. 빨래도 개켰어요. 아버지한테는 특히 살갑게 굴었어요. 경비 일 끝나고 돌아오시면 현관에서 기다렸어요. 신발도 벗겨드리고 물도 따라드렸어요. 목소리 톤도 부드러워졌어요. 고생한다고, 대단하다고, 존경스럽다고 말했어요. 우리 남매한테도 친절했어요. 회사 생활 어떠냐고 물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빵을 사왔어요. 남동생한테는 양말을 선물했어요. 그때 정말 미안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여러 번 말했어요. 1년 전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졌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완벽했어요.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우리를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새어머니가 아버지를 유심히 보는 걸 눈치챘어요. 아버지가 핸드폰을 볼 때, 아버지가 외출할 때, 아버지가 우편물을 확인할 때, 새어머니의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를 찾는 눈빛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새어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핸드폰이 울렸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어요. 친구 이름이 떠 있었어요. 새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와 전화를 받았어요. 베란다로 나갔어요. 문을 닫았지만 완전히 닫지는 않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새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들렸어요. 확실히 뭔가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부동산 간 걸 봤다고. 경비 일하는 사람이 부동산에 갈 이유가 없다고. 분명 돈이 생긴 게 맞다고.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는 안 들렸어요. 새어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다고. 확실히 알아낸 다음에 움직이겠다고. 그때 웃음소리가 났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역시 그랬어요. 새어머니는 돈 때문에 온 거였어요. 아버지에게 미련이 남은 게 아니었어요. 미안해서도 아니었어요. 뭔가 돈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온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아버지가 일하는 아파트에 찾아갔어요. 남동생도 함께였어요. 어제 들은 이야기를 전부 말했어요. 새어머니가 부동산 가는 걸 봤다는 것, 친구한테 전화해서 돈 생긴 것 같다고 말한 것. 아버지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일단 좀 지켜보자고. 혹시 모른다고. 진심으로 변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답답했어요. 아버지는 왜 이러시는 거죠? 증거가 있는데? 남동생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부렸어요.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다고.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저는 못마땅했어요. 1년 전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버지는 잊으신 걸까요? 그 모욕적인 말들을, 그 차가운 눈빛을. 그런데 지금 와서 기회를 준다니. 6장. 그날 이후로 저는 새어머니를 더 조심스럽게 관찰했어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계속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통장을, 우편물을, 핸드폰 화면을. 새어머니는 점점 더 자주 왔어요. 거의 매일 왔어요. 아예 집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저녁을 해주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어요. 완벽한 아내 역할을 했어요. 아버지는 새어머니한테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 같았어요. 말수가 늘었어요. 가끔 웃기도 했어요. 저는 그게 불안했어요. 아버지가 다시 속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버지한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이틀이 지난 밤이었어요. 저는 잠이 안 와서 거실로 나왔어요. 물을 마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불을 켜지 않은 채로요. 아버지는 저를 보고 조용히 손짓했어요. 옆에 앉으라고.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기도 안다고 했어요. 새어머니가 돈 때문에 돌아온 거. 진심이 아니라는 거. 다 안다고. 저는 놀랐어요. 그럼 왜 기회를 주시냐고 물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고.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없는지.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미 답은 나온 거 아니냐고. 1년 전에도 봤잖냐고.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는 아버지도 잘못이 있었다고. 무리한 투자를 한 것도 상의 없이 결정한 것도 아버지 책임이라고.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가족을 지켰어요. 그런 아버지한테 새어머니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로또 당첨 사실을 말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숨기기로 하지 않았냐고. 아버지는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말해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새어머니가 돈을 알았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확실히 보고 싶다고. 저는 불안했어요. 당첨 사실을 알면 새어머니가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한테 달라붙을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고 물었어요. 아버지는 괜찮다고 했어요. 계획이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냥 지켜만 보라고 했어요.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새어머니가 저녁을 차려놓고 우리를 불렀어요.
식탁에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갈비찜에, 된장찌개에, 나물 반찬들. 식사를 하는 동안 새어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요즘 행복하다고. 이렇게 함께 밥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다고. 다시는 이 가족을 떠나지 않겠다고. 아버지는 조용히 밥을 드셨어요. 그러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새어머니를 봤어요.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새어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뭔가 기대하는 표정이었어요. 저와 남동생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드디어 말하는구나. 긴장됐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말했어요. 사실 얼마 전에 로또에 당첨됐다고. 1등이라고. 30억이라고. 새어머니의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눈이 커졌어요. 입이 벌어졌어요. 손이 떨렸어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당첨금 수령도 했다고. 은행에 넣어뒀다고. 새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늘이 우리를 돕는다고.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이제 다 잘 될 거라고. 그날 밤 새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눈빛이 달랐어요. 표정이 달랐어요. 아버지한테 더 달라붙었어요. 어떤 아파트를 살까? 차는 뭘 살까? 여행은 어디로 갈까? 말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알았어요. 새어머니는 변하지 않았어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돈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틀 동안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첫째 날 저녁 경비 일을 마치고 택배 배달을 나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밤이 깊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둘째 날 아침이 되어도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새어머니가 불안해했어요.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어요. 저와 남동생도 걱정이 됐어요. 저녁이 되어도 아버지는 오지 않았어요. 7장. 우리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셋째 날 아침이 되었어요. 저는 회사에 갈 수가 없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잤거든요. 아버지가 걱정돼서요. 남동생도 회사를 쉬었어요. 새어머니는 집에서 계속 아버지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하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오전 11시쯤이었어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어젯밤 한강다리에서 발견됐다고.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했다고. 다행히 큰 부상은 없다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저는 곧바로 회사를 나왔어요. 남동생한테도 연락했어요. 새어머니한테도 전화했어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 복도를 뛰어갔어요. 병실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은 감고 계셨어요. 새어머니가 울면서 달려갔어요.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왜 이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와 남동생도 침대 옆에 섰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우리를 봤어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약했어요. 담당 의사가 들어왔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다고 했어요. 몸에 타박상만 조금 있다고. 정신적 충격이 큰 것 같으니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의사가 나가고 나서 저는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왜 그런 짓을 했냐고. 한강 다리에서 뭘 하신 거냐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첨금을 잃었다고 했어요. 전부 주식 선물에 넣었다고.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다고. 그런데 시장이 폭락했다고. 하루 만에 다 날아갔다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21억이 하루 만에 날아갔다고요. 남동생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새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왜 혼자 결정했냐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다 거짓말이었다고. 로또 당첨도 사실이지만 돈은 이미 없다고. 새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증권사 내역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보여줬어요. 계좌 잔액이 0원이었어요. 거래 내역을 봤어요. 정말로 전액을 주식 선물에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다 손실이었어요. 새어머니의 얼굴이 무너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폭발했어요. 욕설이 쏟아졌어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이었어요.
멍청하다고, 한심하다고, 바보 같다고. 어떻게 21억을 하루 만에 날릴 수 있냐고. 1년 전에도 그랬는데 또 그러냐고. 정신이 있는 거냐고. 저는 새어머니를 말렸어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아버지가 아프시다고. 하지만 새어머니는 듣지 않았어요.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자기는 돈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라고.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서 돌아왔다고. 그런데 이게 뭐냐고. 배신이라고.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진심으로 돌아왔다고요. 거짓말 그만하라고 말하려던 순간이었어요. 아버지가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의 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리고 새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역시 사람은 바뀌지 않는구만. 8장.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새어머니가 말을 멈췄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달랐거든요. 아까의 약하고 미안해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단단하고 차가웠어요. 아버지는 침대에서 완전히 일어나 앉았어요. 등을 꼿꼿이 세웠어요. 타박상 때문에 아프다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멀쩡해 보였어요. 새어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소리냐고? 아버지는 웃었어요. 비웃는 것 같은 웃음이었어요. 전부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주식 선물에 넣었다는 것도, 돈을 잃었다는 것도, 한강 다리에서 죽으려 했다는 것도 다 연극이었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동생도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새어머니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계속 말했어요. 당첨금은 그대로 은행에 있다고. 한 푼도 안 건드렸다고. 다만 당신을 시험하고 싶었다고. 진짜 마음으로 돌아온 건지 아니면 돈 때문에 돌아온 건지 확실히 보고 싶었다고. 새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러다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핸드폰을 다시 꺼냈어요. 아까와 다른 앱을 열었어요. 은행 앱이었어요. 잔액이 떠 있었어요. 21억 원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까 보여준 증권 계좌는 일부러 만든 가짜 화면이었다고 했어요. 거래 내역도 다 조작한 거라고.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며칠 전 밤에 아버지가 하셨던 말, 계획이 있다고 하신 말, 이걸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한테도 말 안 하시고. 아버지는 새어머니한테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쉽게 본색을 드러내는지 보고 싶었다고.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아까 새어머니가 한 말들을 하나하나 되짚었어요. 멍청하다고 한 것, 한심하다고 한 것, 바보 같다고 한 것, 정신이 있냐고 한 것. 1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다고. 똑같은 눈빛이었다고. 새어머니는 변명하려고 했어요. 그건 너무 놀라서 그랬다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심은 그게 아니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 진심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 가면은 벗겨진다고. 그리고 아버지는 말했어요. 진짜 돌아온 이유가 뭐냐고. 부동산에서 자기를 봤다는 거, 점집에서 돈이 생긴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 다 알고 있다고. 딸이 전부 말해줬다고. 새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배신감이 서린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배신한 건 새어머니 쪽이었어요. 새어머니는 계속 변명했어요. 오해라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정말 달라지겠다고. 무릎까지 꿇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어요. 이미 2번의 기회를 줬다고. 1년 전에 1번, 이번에 1번. 이제는 끝이라고. 더 이상 기회는 없다고. 아버지는 새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이 병실에서 당장 나가라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법적으로 아직 배우자지만 이혼 서류를 보내겠다고. 거부하면 재판으로 가겠다고. 새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참 동안 서 있다가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천천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 앞에서 한번 뒤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봤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창밖만 보고 계셨어요. 새어머니는 결국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로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멀어졌어요.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어요.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아버지를 봤어요. 남동생도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한참 뒤에 아버지가 말했어요. 이제 진짜 끝이라고. 우리 셋이서 다시 시작하자고. 힘들게 번 돈으로 행복하게 살자고. 저와 남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우리 삶은 달라졌어요. 일주일 뒤 아버지는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새어머니의 흔적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와 남동생이 미리 다 치워뒀어요. 우리는 천천히 계획을 세웠어요. 빚부터 다 갚았어요. 담보대출도 모두 정리했어요. 그리고 새 아파트를 샀어요. 크지 않았지만 세 가족이 살기 딱 좋았어요. 아버지는 경비 일을 그만두셨어요. 이제는 집에서 쉬시면서 저희를 챙겨주세요. 가끔 산책도 하시고 책도 읽으세요. 편안해 보이세요. 저와 남동생은 여전히 회사를 다녀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가벼워요. 집에 가면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따뜻한 밥이 있고 웃음소리가 있어요. 가끔 생각해요. 돈이 사람을 바꾸는 걸까요? 아니에요.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다만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보여줄 뿐이에요. 새어머니는 그 후로 연락이 없어요. 이혼 서류에도 순순히 서명했다고 들었어요. 우리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금 우리는 행복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어서예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이게 제 이야기의 끝이에요.